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감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갑상선 질환의 한의학적 원인과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갑상샘의 기능과 또 갑상선 질환의 종류들과 각각의 갑상선 질환의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이 한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상선 질환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갑상샘이란 무엇이며 또 갑상선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 중앙에 위치해 있고 기관과 후두 앞에 붙어 있는 내분비 기관을 말합니다. 갑상선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를 해주고 또 신체의 여러 가지 대사의 균형을 유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뼈와 신장에 관여를 하여서 칼슘 수치의 농도를 조절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갑상선은 우리 몸의 성장과 여러 가지 대사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갑상선 분비 호르몬이 우리 신체 내에서 너무 많이 분비돼도 또 너무 적게 분비돼도 여러 가지 몸에 이상한 증상들을 발현을 시키면서 우리 몸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갑상선 호르몬의 적당한 수치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갑상선 호르몬은 0.4에서 4.0의 수치를 유지를 하는 것을 가장 적정한 수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갑상선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왜 생기느냐?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스트레스나 또 요즘에 갑상선 질환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소구화된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여기에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균형을 갖다가 많이 불균형시켜주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해서 갑상선 질환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80%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요. 인체의 면역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정상적인 갑상선을 공격하여 우리 몸의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갑상선 면역계 이상이 생길 위험이 무려 10배나 높고요. 또 전체 여성 인구의 5%가 바로 갑상선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뇌하수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갑상선 질환의 여러 가지 질환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어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많은 게 바로 그레이브스씨 병이라 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80에서 90%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체질적으로 타고나기를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남성보다 여성에게 무려 3배에서 5배의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내하수체의 선종이라 하여 내하수체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양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생기기도 하고요. 이에 갑상선 기능이 오히려 떨어져서 갑상선에 관련된 호르몬 제제를 너무 오랫동안 과다하게 복용할 때도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항진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상선의 비대증, 쉽게 말하면 갑상선에 종양이 생겨서 요오드 결핍으로 인하여 갑상선 농도가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또한 음성 피드백 작용이 발동을 하여 피드백 작용으로 인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갑상선 비대를 일으켜 많은 양의 호르몬이 갑자기 방출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갑상선에서 호르몬 방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갑상선이 커지게 됩니다. 갑상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 앞 중앙에 기관지에 붙어서 나비 모양으로 생긴 게 갑상선인데요. 그 부위가 커지면서 목 전체가 마치 목도리를 한 것처럼 두꺼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식사를 많이 하고 식욕이 왕성해져도 체중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본인은 식사를 자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몸이 말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마치 갱년기처럼 더위를 쉽게 타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가슴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구 두근거리게 되고 숨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 눈이 안구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구가 튀어나오면서 안구건조증이나 각막염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맥, 심장맥이 일정하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를 않고 급작스럽게 빨리 뛰거나 또 느려지는 그런 부정맥이 생기기도 하고요.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면서 흥분을 잘하게 되고 불면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대변 횟수가 늘어나거나 설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갑상선 질환 중에 특히 기능 항진증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분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면 주로 손이 떨리거나 하체 쪽, 다리가 마비감이 자주 오게 되고 여성분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리불순이 생기거나 생리량이 늘어나는 것도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말 그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매우 신체 기능, 대사 기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많이 타고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소모성 질환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단으로는 체열검사, 피를 뽑아서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여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혈액 내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지금 현재 많이 치료하고 있는 치료법은 크게 3가지인데요. 약물요법이 있고요. 또 요오드요법이 있고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물요법은 처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게 된 분들이 제일 많이 시행하는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항갑상선제를 처음부터 다량으로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6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점점 증상이 호전되면서 용량을 줄여나가게 되죠. 일시적으로 갑상선이 더 커지고 체중이 증가하는, 그리고 근육통이 오는 일시적인 증상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갑상선 기능 증상이, 항진증 증상이 이제 점점 나아지면서 약에 대한 그 용량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증상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요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첫 번째, 두드러기. 피부로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가려움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백혈구 무가립증이 생기거나 인후통이나 아니면 고열이 나타나거나 머리카락, 탈모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약을 빨리 중단하거나 용량을 급격히 이제 많이 떨어뜨려서 복용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사성 요오드 요법이 있는데 이 또한 경구로 투여를 하는 요법인데요. 주로 임산부나 수유 중인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게 시행이 가능하며 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전 단계 약물요법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분들에게 바로 이 방사성 요오드 요법을 권유를 하게 되죠. 이 또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방사성 요오드 요법은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반대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하면서 반대 증상들이 오히려 또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아주 짧은 치료 기간 동안을 잡지 오랫동안 치료를 하는 것은 권유를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수술요법이 있는데요. 가장 신속히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치료법이라고 하나 이 또한 부작용이 있는데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드러난 목 부위에 흉터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대부분이 안구 돌출증이 생기는데요. 눈꺼풀이 많이 붓는 경우에는 베개를 높게 하여 주무시게 하거나, 또 눈꺼풀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감기지가 않을 정도인 분들은 눈 가리개를 착용을 하면서 이뇨제를 투여를 하게 되고 평상시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제 약물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이나 수술요법 같은 그런 요법은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빠르게 치료를 할 수는 있으나 모두 부작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그런 부담감을 남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부담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방적인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나 생산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기허증이 심하거나 내지는 스트레스나 가로로 인해서 음어 발열이 심한 경우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음허화동,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진액이 많이 부족해져서 그로 인해 기가 상충되어 화의 기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생긴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한의학에서 양명병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상한론에 보면 맥이 대하고 신열, 몸에 열이 생기면서 한출, 땀이 많이 나고 불오한, 추위를 느끼지 않은데 반오열, 오히려 울울하게 열증이 계속 생성되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의학인문에서는 목통, 눈이 안구건조증이죠. 눈이 아프고 건조해지면서 비건, 코까지 마르고 불면증이 생기는 것을 모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범주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치료법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몸에 흐트러진 오장육부의 기능을 바로잡게 해주고요. 몸의 기운과 혈액과 전기를 풍부하게 하여 면역세포의 기능을 왕성하게 해주면서 흐트러진 기운을 안정시켜주고 모자란 진액과 정수를 보충을 해주어 결국에는 허증으로 생긴 화열, 열기를 밑에 쪽으로 내려주고 안정시켜주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신적인 불안증까지 치료한 기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증상이나 체질에 따라서 자음 강화, 은액, 진액을 보충을 해줘서 화의 기운을 내려뜨려주고 청심사와 심장의 열을 내려주면서 화의 기운을 없애주고 청열 해독의 목표를 둔 여러 가지 처방을 쓰는 것을 저희 한방에서는 기본 처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은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줄어든 경우 내지는 만성 갑상선 염증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체질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다고 보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으로는 만성 피로감과 식욕이 부진한데도 체중이 계속 늘어나거나 본인이 계속 추위를 타는데 변비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아무 의욕이 없는데 기억력은 계속 떨어지면서 손발이 차고 저리고 지가 잘 나는 증상을 특징적인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소리가 자주 쉬면서 말이 느려지고 근육통이 자주 오는데 특히 여자들은 생리 주기가 자꾸 변화가 생기면서 올경 가다증이 생기거나 신경학적으로 혼수 상태에 자주 빠지는 증상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법으로도 역시 호르몬요법이나 아니면은 수술요법이 있는데요. 호르몬요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평생 동안 일정량의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고 하나 너무 오랫동안 복용을 할 시에는 소아의 경우에는 정신지체며 작은 키의 원인으로 부작용을 들 수가 있고요. 성인들은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자주 빠진다든지 체온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저혈압을 동반하는 그러한 부작용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또 한의학적으로는 가장 큰 원인을 기혈증으로 보고 있는데요. 너무 지나친 감정 소모나 가루로 인해서 체력이 고갈되고 이로 인하여 체질적으로 또 정수가 부족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칠정, 울결이라 하여 감정적인 소모가 커지면 우리 몸의 기와 혈이 모두 부족해지면서 양기가 떨어질 때 이로 인하여 기운이 없어지고 자꾸 추위를 타면서 몸이 자꾸 붓고 살이 찌는, 그러니까 대사 기능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원인으로 잡고 있고요.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한의학적으로 오장육부의 작용을 원활하게 도와주면서 떨어진 몸의 기운이나 혈액을 보충을 하는, 그래서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주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기나 수가 꽉 뭉쳐가지고 잘 뭉친 게 돌지를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보고 기혈을 갖다가 소통시켜주고 온활하게 해주는 것을 치료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익기보혈이라 하여 기운을 갖다가 도와주고 혈을 보충시켜주는 요법으로 기혈과 오장육부를 강화시켜 주어서 육미지향환이나 팔미환이나 그러한 처방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갑상선에 생긴 종양인데 굉장히 예후가 나쁜 그런 종양이 생긴 거를 바로 갑상선 암이라고 하죠. 조직학적
모양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분명한, 경계선이 불분명한 그러한 형태로 들 수가 있는데요. 종류로는 유두암과 요포암과 수질암이 있습니다. 악성종양은 갑상선 결절의 약 5%를 차지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거의 한 3배에서 4배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30대에서 60대에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너무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수가 증가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을 제치고 여성암 중에는 가장 1위, 흔한 암으로 최근에는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경부 쪽에 종개, 그 덩어리가 잡히면서 이로 인해 호흡이 많이 곤란해 숨이 가쁜 증상을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절이 계속 커지면서 이로 인해 통증과 성대 마비로 인하여 신목소리에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 또 연화곤란, 어떤 음식물을 삼키기도 어려우면서 결절이 주위에 딱딱하게 고정되면서 결절이 바로 서 있는 형태, 석회화 소견이 보이고요. 또 결절 주위가 경계선이 애매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가장 이제 치료법이 외과적인 절제술이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방사선 요오드요법이나 약물치료요법을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합병증으로는 수술 부위의 흉터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 심리적인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또 다른 암에 비해서 이후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고 하지만 재발이 됐을 때는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진단법으로는요, 종양의 온발성 병이는 가장 큰 특징이 정신적인 인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울화, 그 다음에 칠정 울결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 계속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와 함께 속발성 병인은 담음과 어혈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마디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울화가 되어 기가 체해서 어혈이 되고 담음이 생기면 그로 인해 염증이 심해지면서 바로 종양으로 발전을 한다고 보는데요. 치료법으로는 이런 칠정 울결을 갖다가 많이 풀어주고 기와 혈이 어혈이 된 거를 많이 없애주는 거를 치료법으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이상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을 한 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섭취 시에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을까요? 궁금해 하셨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요오드 요법을 하게 되면 요오드 치료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오드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은 섭취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김이나 미역, 파래 같은 그런 해조류가 있겠고요. 또 너무 많은 유제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갑상선 호르몬 농도를 조절할 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나 요구르트 등 유제품도 섭취에 좀 제한을 둬야 되겠고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 너무 고칼로리나 고지방이 들어오게 되면 호르몬 농도 조절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천연
천일염보다는 정제된 소금만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를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동시에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닭고기나 두부나 콩 같은 음식을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요, 이뇨작용을 시켜주어서 우리 몸의 갑상선으로 인한 부종을 많이 없애주는 게 좋은데요. 그러한 음식들은 바로 옥수수 수염차나 칡차나 녹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수수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달여서 물 대신 수시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부종이 많이 증상을 많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변비가 생기기가 쉬운데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류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나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그런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섭취를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비 증상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은 비만이 되기가 쉬운데 바로 식이섬유나 이런 걸 섭취를 해줌으로 해서 다이어트, 그러니까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갑상선 질환의 종류 및 각각의 증상들, 그리고 한의학적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